18세기 조선, 굶주림이 온 땅을 집어삼켰다. 사람들은 뼈만 남은 채 쓰러져 갔다. 그때 기적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한 과부가 낡은 솥에서 멈추지 않는 밥을 지었다. 절망 속에서 피어난 생명의 불씨. 하지만 그 대가는 무엇이었을까? 모두의 생명을 구했지만 그녀의 몸은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멈출 수 없는 기적, 그 뒤에 숨겨진 것은 진실을 파헤쳐라. 숭고한 희생 혹은 끔찍한 저주. 달매골의 겨울은 살을 내는 듯한 비수와 같았습니다. 매서운 바람은 앙상한 나뭇가지들을 흔들며 죽음의 노래를 불렀고, 지독한 가뭄은 오랜 시간 동안 이 땅의 생명을 고갈시켰습니다. 산골 깊이 자리한 마을은 굶주림과 추위로 신음하고 있었으며, 사람들의 눈빛에서는 더 이상 희망의 빛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굶주림에 시달려온 백성들의 기색은 시들고 병들었으며 죽음의 그림자가 마을 전체를 드리웠습니다. 촉은 목피마저 구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자 살아있는 모든 것은 생명의 온기를 잃어가는 듯했습니다. 옥분의 오두막 안 또한 냉기가 가득했습니다. 어린 아들 민주는 싸늘한 방구석에 웅크려 미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바싹 마른 기침소리가 작은 오두막 안에 애처롭게 울려 퍼졌고 옥분의 심장은 갈갈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제 더는 민준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며칠째 입에 넣은 것은 차가운 물 한 모금뿐이었습니다. 옥분은 지친 몸을 이끌고 무쇠솥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솥의 바닥은 더럽고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텅 빈 솥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무슨 기적이라도 바라는 듯 그녀는 솥바닥을 깨끗이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솥이라도 정성껏 닦으면 무언가 채워질지도 모른다는 미신 같은 희망에 매달리는 것이었습니다. 솥바닥을 문지르던 옥분의 손가락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걸렸습니다. 그녀는 솥바닥에 눌어붙은 재를 걷어내고 끈질기게 흙과 먼지를 닦아냈습니다. 그러자 차가운 쇠솥바닥에서 작은 나무 조각상이 드러났습니다. 한 뼘도 채 되지 않는 크기의 조각상은 새의 형상을 하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깃털 하나하나가 섬세하게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듯한 자태는 보는 이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옥부는 조심스럽게 조각상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랜 세월의 흔적 때문인지 나무는 짙은 갈색빛을 띠고 있었고 그 위에 새겨진 문양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기운을 풍겼습니다. 그 순간 옥부는 홀린 듯 그 새 조각상을 복락새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솥바닥에서 발견된 이 작은 새 조각상이 그녀의 마음에 알 수 없는 온기를 불어넣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복락새를 솥 중앙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신령에게 기도를 올리듯 두 손을 모아 간절히 빌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를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제발, 제발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하고 떨렸으나 절규에 가까운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옥부는 간절한 마음으로 솥을 응시했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몇 번이나 시도했던 헛된 노력임을 깨닫자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차갑던 무쇠솥 바닥에서 희미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고소한 밥 냄새가 오두막을 가득 채웠습니다. 옥부는 자신의 눈을 비볐습니다. 착각일 리가 없었습니다. 솥 안에서는 하얀 김이 펄펄 솟아나고 있었고 김 아래로 눈부시게 하얀 쌀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갓 지어진 밥이었습니다. 옥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기적, 그것은 분명 기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밥 한 줌을 집어들었습니다. 따뜻하고 고소한 밥알이 그녀의 손바닥 위에서 온기를 전했습니다. 민준을 생각하자 옥분의 심장은 다시 뜨겁게 요동쳤습니다. 민준아, 민준아, 밥이다 밥! 그녀는 황급히 민준에게 다가가 밥을 먹였습니다. 며칠 만에 입에 들어가는 따뜻한 밥에 민준의 창백했던 얼굴에 조금이나마 살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눈빛에 생기가 돌아오는 것을 본 옥부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옥부는 이 기적을 혼자 간직할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굶주림에 시달려온 이웃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마을 어귀로 나섰습니다. 손에 들린 따뜻한 밥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소한 밥 냄새는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밥입니다. 따뜻한 밥을 함께 나누십시오. 옥분의 외침에 사람들은 하나둘 오두막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소연도 옥분 옆에 서서 함께 밥을 나르는 것을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던 사람들은 밥을 한 숟갈 맛본 후 이내 감격스러운 탄성을 터뜨렸습니다. 오랫동안 잊었던 밥의 맛, 그 따뜻한 온기가 얼어붙었던 그들의 몸과 마음을 녹였습니다. 민준 또한 옥분 곁에서 서툴게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옥분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게 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대체 어떤 신령님의 조화이기에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까? 노인의 눈가는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옥부는 솥바닥에서 발견한 복락새 조각상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솥을 둘러싸고 신기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박노인은 솥과 복락새 조각상을 번갈아 보며 굳게 담은 입술을 열었습니다. 옛날 옛적 이 달매골에도 이토록 지독한 가뭄이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산신령께서 우리 마을에 큰 은혜를 내리셨는데 대신 그만한 재물을 요구하셨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박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엄숙했습니다. 순간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희망과 함께 미묘한 불안감이 드리워졌습니다. 옥분 역시 노인의 이야기에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밥 한 그릇으로 얻은 기적의 희망은 마치 한 줄기 빛처럼 밝았으나 그 빛 뒤에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는 듯 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달매골의 주민들은 옥분의 솥이 선사한 따뜻한 밥으로 잠시나마 굶주림을 잊었습니다. 마을 공동 부엌에서는 여전히 옥분의 솥에서 피어나는 김이 고소한 밥 냄새를 풍겼습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밥을 나누어 먹으며 잊었던 웃음꽃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소리 이면에는 묘한 의존과 기이한 평화가 감돌았습니다. 옥부는 밤마다 솥에서 밥을 지었습니다. 텅 빈 솥에 복락새를 넣고 간절히 기도를 올리면 어김없이 따뜻한 밥이 솟아났습니다. 하지만 기적이 반복될수록 옥분의 몸에는 알 수 없는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감이라 여겼습니다. 매일 밥을 지으며 잠시도 쉬지 못했던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피로감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이제는 뼈마디가 저리고 온몸의 기력이 쭉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옥부는 밥을 짓기 위해 팔을 걷어 올리다가 자신의 팔뚝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피부 아래로 흑빛 혈관 무늬가 마치 거미줄처럼 붉어져 있었습니다. 시퍼런 핏줄과는 다른 어두운 흑색을 띠는 불길한 무늬였습니다. 옥부는 재빨리 소매를 내려 그 무늬를 감추었습니다. 혹시 누군가 볼까 두려웠습니다. 이 기적의 밥이 자신에게 대가를 요구하는 것일까 하는 섬뜩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녀는 민준에게 혹여 좋지 않은 일이 생길까봐 혼자서만 이 고통을 감내하려 했습니다. 민준 역시 처음 밥을 먹은 후 잠깐 활기를 되찾는 듯 했으나 며칠이 지나자 다시 쇠약해지는 기미를 보였습니다. 옥분이 밥을 지을 때마다 아이는 얕은 기침을 더 자주 했습니다. 평소보다 축 늘어져 있었고 창백한 뺨에는 열꽃이 피어오르기도 했습니다. 옥부는 민준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뜨거운 열기에 그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전 밥을 먹고 잠시나마 되찾았던 생기가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아이는 힘없이 눈을 깜빡이며 어머니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옥부는 아이를 품에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솥에서 밥이 나올수록 아이는 왜 더 힘들어하는 것일까? 옥부는 답을 알 수 없어 절망했습니다. 마을 공동 부엌에서는 옥분이 가져온 따뜻한 밥을 먹으려는 주민들이 매일같이 줄을 섰습니다. 소연은 옥분 옆에서 묵묵히 밥을 푸는 일을 도왔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고마움이 서려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솥의 기적에 대한 당연함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아이들은 밤마다 작은 물건들을 잃어버리는 일에 대해 수근거렸습니다. 조약돌, 나무 조각, 심지어는 작은 흑인형까지. 솥에서 밥이 나오는 날이면 유독 그런 일들이 잦아진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옥부는 그 말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박노인은 무거운 걸음으로 부엌 한 구석에 앉아있는 옥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옥분아 씨, 어찌 그리 기운이 없어 보이십니까? 얼굴빛이 흑빛이 다 되었습니다. 박노인은 옥분의 창백한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옥분은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노인장. 그저 잠시 피곤할 뿐입니다. 박노인은 옥분의 말을 믿지 않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옥분이 들고 있는 주걱과 그 너머에 놓인 솥을 번갈아 오갔습니다. 기적에는 늘 대가가 따르는 법입니다. 산신령께서 옛날 이 마을에 은혜를 내리실 적에도 그러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거저주시는 법은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엄숙했습니다. 박노인은 주변을 둘러보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밤마다 마을에서 자잘한 물건들이 사라진다는 소문이 돕니다. 그저 우연이라기에는 꺼림칙하지 않습니까? 마치 무언가 허기를 채우려는 듯. 옥부는 박노인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녀는 팔뚝의 흑빛 무늬와 민준의 쇠약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기적이 가져온 활기 뒤편에는 점점 더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음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늦은 오후였습니다. 장포수는 마을 외곽 산자락에서 덫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은 매서운 겨울산의 작은 움직임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부터 이 산의 기운을 읽는데 능숙했습니다. 문득 그의 코끝에 묘한 냄새가 스쳤습니다. 단순히 나무 타는 냄새나 고소한 밥 냄새만은 아니었습니다. 흙 냄새와 함께 비릿하고 섬뜩한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끌어올려진 오래된 생명의 기운 같기도 했습니다. 장포수는 숨을 크게 들이쉬어 그 기운의 근원을 찾았습니다. 바람은 옥분의 오두막 쪽에서 불어왔습니다. 이건 예사로운 기운이 아니로다. 장포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본능적인 감각을 믿었습니다. 그 기운은 그를 이끌었습니다. 장포수는 굳건한 발걸음으로 옥분의 오두막 쪽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화승총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운 마을이었지만 산에서 느껴지는 기운은 그에게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것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는 이 기운이 솥과 연관되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로부터 두어 주 후 달매골에는 여전히 혹한의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무쇠솥에서 솟아나는 밥은 마을 사람들의 생명을 간신히 이어주었으나 그 기적의 이면에는 점점 더 섬뜩한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옥분의 오두막 안은 예전보다 더 싸늘한 냉기로 가득했습니다. 옥분의 몸에 처음 팔뚝에서 시작되었던 흑빛 혈관 무늬는 이제 목덜미와 가슴을 넘어 전신으로 거미줄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피부는 흙먼지를 뒤집어 쓴 듯 탁하게 변해 있었고 그녀의 안색은 창백함을 넘어 생기를 잃은 푸른빛을 띠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전신을 파고드는 듯한 극심한 통증과 이유모를 우환에 시달렸습니다. 잠자리에 들면 꿈속에서 솥이 웅웅거리는 소리와 함께 알 수 없는 형태가 자신을 갉아먹는 환영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몸을 확인했습니다. 흑빛 무늬는 마치 썩어가는 나무 뿌리처럼 그녀의 생명을 야금야금 파고드는 듯 했습니다. 민준의 병세는 눈에 띄게 악화되었습니다. 아이는 며칠째 식은땀을 흘리며 열에 시달렸고 옥분이 주는 밥조차 제대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갓 지은 하얀 쌀밥은 이제 민준에게 아무런 효험도 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밥을 먹일 때마다 아이는 더 심한 기침과 함께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민준의 작은 몸은 뼈만 남은 듯 야위어 갔고 눈꺼풀은 힘없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옥부는 아이의 가녀린 손을 잡고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솥이 주는 밥은 마을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었으나 자신의 아들에게는 죽음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자신의 목숨을 갉아먹는 대가를 치르며 아들을 살리려 했으나 그마저도 무의미해지는 현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매일 아침 옥분의 오두막에 들러 민준을 보살피던 소연은 옥분의 수척해진 얼굴과 민준의 위독한 모습을 보고 더는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옥분 아씨, 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씨의 몸과 민준이의 병세가 날마다 깊어지고 있습니다. 솥에서 밥이 나오는 날이면 아씨께서 더 힘들어 하시는 것을 모르실 리가 없을 터인데. 소연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단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옥부는 고개를 저으며 애써 말을 흐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몸이 조금 고될 뿐입니다. 소연은 옥분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옥분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 위로도 흑빛 무늬가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아씨,
부디 진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솥이 아씨의 생명을 갉아먹고 민준이의 병을 더하는 것이라면 이대로는 안 됩니다. 솥을 멈춰야 합니다. 옥부는 소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소연의 걱정 어린 눈빛 속에서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보았습니다. 솥을 멈춘다면 민주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또다시 굶주림에 쓰러질 것이었습니다. 소연은 옥분의 친구였습니다. 그녀는 옥분에게 따뜻한 위로와 강한 지지를 보냈습니다. 아씨께서 쓰러지시면 누가 민준이를 돌본단 말입니까? 민준이에게는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살아 있어야 합니다. 소연은 옥분의 손을 더욱 강하게 잡으며 간곡히 설득했습니다. 옥분의 마음속에서는 아들의 생명을 향한 갈망과 자신의 희생을 멈춰야 한다는 이성적인 판단이 끊임없이 충돌했습니다. 한편 장포수는 자신의 거처에서 낡은 기록들을 밤낮으로 뒤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마을에서 자잘한 물건들이 사라지는 기이한 현상과 옥분의 오두막에서 느껴지던 섬뜩한 기운은 그에게 불길한 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옥분의 솥바닥에서 발견되었던 복락새 조각상에 주목했습니다. 오래된 가문의 족보와 마을의 옛 문헌들을 뒤적거리던 그의 눈에 산신제와 관련된 기록들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큰 가뭄이 들었을 때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며 특별한 제물을 바쳤다는 내용과 함께 기묘한 새의 형상을 한 조각상을 언급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장포수는 사라지는 마을 물건들과 복락새 그리고 산신제의 연관성을 직감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우제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더 어둡고 거대한 힘이 이 마을에 드리워져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장포수는 낡은 기록들을 품에 안고 옥분의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오두막 문을 열자 희미한 등잔불 아래 소연의 부축을 받으며 민준을 간호하는 옥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옥분의 얼굴은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병든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장포수는 옥분의 팔뚝에 번져있는 흑빛 무늬를 순간적으로 보았습니다. 옥분아 씨, 장포수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산신제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 솥바닥에서 발견된 그 새 조각상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아십니까? 옥분은 장포수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화들짝 놀라며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불안과 함께 체념이 스며 있었습니다. 감추고 싶었던 진실이 드러나는 듯한 싸늘한 긴장감이 오두막 안에 감돌았습니다. 한 달여의 시간이 흐른 후 옥분의 오두막은 죽음의 그림자가 더욱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민주는 가느다란 숨을 몰아쉬며 위독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작은 몸은 해골처럼 앙상하게 말라 있었고 창백한 얼굴에는 푸른 빛이 감돌았습니다. 옥부는 지친 몸으로 아들의 옆을 지키며 밤새도록 흐느꼈습니다. 그녀의 전신에 퍼진 흑빛 무늬는 이제 검붉은 색으로 변해 있었고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은 매 순간 그녀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밥을 지을 때마다 솥이 더 큰 생명을 요구하는 듯 그녀의 기력은 빠르게 쇠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솥에서 밥이 나오는 순간마다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솥 안에서 김이 피어오를 때면 희미하게 들리던 속삭임은 이제 귀를 찢을 듯한 절규처럼 느껴졌습니다. 솥이 뱉어내는 밥은 더 이상 민준에게 아무런 힘도 되지 못했고 오히려 독약처럼 아이의 생명을 갉아먹는 듯 했습니다. 옥부는 더 이상 솥의 기적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솥을 멈춘다면 민준이 당장이라도 숨을 거둘 것 같아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 옥부는 솥의 바닥에 놓인 복낙새 조각상을 움켜쥐었습니다. 차가운 나무 조각이 그녀의 손바닥 위에서 미약하게 떨리는 듯 했습니다. 그때 오두막 문이 급하게 열렸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는 장포수가 급한 걸음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탐색으로 인한 피로와 함께 거대한 진실을 마주한 듯한 충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고 해진 두루마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옥분아 씨, 민준이는? 장포수는 민준의 위독한 모습을 보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동정과 함께 이루 말할 수 없는 비통함으로 일렁였습니다. 옥부는 고개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보수님, 제발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솥은 더 이상 제게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신랏 같은 희망마저 사라진 절규가 담겨 있었습니다. 장포수는 품에 안고 있던 낡은 기록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한 달여 동안 마을의 선조 무덤 근처를 뒤지고 옛 문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산신령제 제물을 바치던 옛 기록들 속에서 믿을 수 없는 진실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두루마리 위에 그려진 기묘한 문양과 함께 한자로 쓰인 글귀들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솥이 아닙니다. 탐욕의 솥이라 불리는 저주의 그릇입니다. 장포수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솥 바락에서 아씨께서 발견하셨던 복낙새는 산신령과의 잔혹한 계약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옛 기록에 따르면 달매골의 선조들은 큰 가뭄 때마다 이 솥을 사용하며 산신령에게 제물을 바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제물이 아니었습니다. 산신령은 솥을 통해 생명력을 요구했습니다. 솥이 밥을 토해낼 때마다 그 대가로 생명력을 흡수했던 것입니다. 옥분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그녀의 온몸에 흑빈 무늬가 번지고 기력이 쇠하던 이유, 민준이 밥을 먹을수록 병세가 깊어지던 이유가 섬뜩하게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솥은 밥을 주었지만 그 밥은 결코 온전한 밥이 아니었습니다. 생명력이라니요. 옥분의 목소리가 공포에 질려 떨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흡수한 생명력만으로 솥의 폐를 채울 수 없었을 때 솥은 다른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서 밤마다 작은 물건들이 사라지던 기이한 현상. 그것은 솥이 자신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 무언가를 빼앗아 가던 흔적이었습니다. 밥이 나올 때마다 물건들이 더 많이 사라졌던 것은 솥이 더 큰 대가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장포수의 설명은 차갑고도 명확했습니다. 그는 솥에서 풍기던 섬뜩한 흙냄새와 기운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솥이 땅의 생명력을 빨아들이고 인간의 생명을 갉아먹는 진실의 냄새였던 것입니다. 옥부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솥이 가져다준 기적은 곧 저주였고 그 밥은 자신의 아들을 서서히 죽이는 독이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굶주림에서 구하기 위해 했던 모든 행동이 오히려 아들과 자신을 파멸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복락새는 축복의 새가 아닌 절망의 덫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장 박노인을 필두로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옥분의 오두막으로 몰려왔습니다. 물건을 잃어버린 이들이 밤마다 늘어났고 장포수가 며칠째 옥분의 솥과 관련한 옛 기록을 파헤치고 다닌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지면서 사람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박노인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옥분아 씨, 이 흉악한 것, 감히 저주받은 솥을 마을에 들여 재앙을 불러일으킨 것이었소. 그의 외침과 함께 마을 사람들의 눈빛은 원망과 비난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 마을 물건들이 밤마다 사라진 것이 이 솥 때문이었단 말이오. 아이의 병이 깊어지고 옥분아 씨의 몸이 저리 말라가는 것도 모두 그 솥의 저주 때문이었단 말이오. 옥분은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박노인의 날선 비난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귀에는 민준의 얕은 숨소리와 솥에서 들려오는 섬뜩한 속삭임,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비난이 뒤섞여 메아리쳤습니다. 절박함과 충격, 그리고 거대한 두려움이 그녀를 덮쳐왔습니다. 이 모든 고통의 시작이었던 솥은 이제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탐욕스러운 존재로 그 잔혹한 진실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옥분의 오두막에는 전날 밤의 절규가 희미한 잔향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날이 밝았지만 오두막 안은 여전히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옥분은 넋을 잃은 얼굴로 쇠약해진 민준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의 숨소리는 어젯밤보다도 더 가늘어져 있었습니다. 작은 가슴팍은 미미하게 오르내릴 뿐 언제라도 멈출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 같았고 온몸의 흑빛 무늬는 더욱 선명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솥이 생명을 갉아먹는 저주의 도구임을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솥에 불을 지필 수 없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아들을 살리려던 어미의 마음이 이제는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참혹한 진실 앞에 그녀는 솥을 외면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옥부는 떨리는 손으로 식어버린 무쇠 솥에 덮개를 씌웠습니다. 그리고는 솥을 오두막 가장 구석진 곳으로 밀어넣으려 했습니다. 차가운 쇠붙이의 감촉이 그녀의 손끝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민준의 몸이 격렬하게 경련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해졌고 얕게 쉬던 숨조차 턱 막힌 듯 멎는가 싶었습니다. 옥부는 비명을 지르며 민준에게 달려갔습니다. 민준아, 민준아! 아이는 눈을 뒤집은 채 고통스럽게 몸부림쳤습니다. 민준의 작은 몸은 솥을 멀리하려는 옥분의 의지에 저항이라도 하듯 더욱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솥이 놓인 오두막 구석에서 낮은 웅웅거림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듯한 음산한 소리였습니다. 소리가 커질수록 민준의 격려는 더욱 심해졌고 그의 작은 생명은 풍전등화처럼 흔들렸습니다. 솥은 옥분이 자신을 사용하지 않으려 하자 민준의 생명을 볼모 삼아 더욱 강력한 생명력을 요구하는 듯했습니다. 옥분은 솥의 잔혹한 의지를 깨닫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솥이 민준의 생명을 쥐고 흔들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솥을 멀리할수록
민주는 죽음의 문턱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솥은 이미 민준의 생명줄과 잔혹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옥부는 절규하며 솥 앞으로 무릎 꿇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솥뚜껑을 붙잡았습니다. 솥의 웅웅거리는 소리는 그녀의 손을 통해 온몸으로 전해졌고 그녀의 피를 차갑게 식히는 듯 했습니다. 민준의 생명이 솥에 완전히 묶여 있음을 뼈저리게 확신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본물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 시작된 이 모든 일이 결국 아들의 생명을 솥의 노예로 만들었다는 고통스러운 절망감이 그녀를 덮쳐왔습니다. 솥은 그녀에게 선택의 여지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민준을 살리려면 그때 오두막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소연이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옥분과 고통스러워하는 민준의 모습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소연은 재빨리 옥분에게 다가와 그녀를 안았습니다. 옥분 아씨, 괜찮으십니까? 민준이는? 소연의 목소리에도 불안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옥분은 소연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었습니다. 민준이가 솥에 잡혀 있습니다. 내가 솥을 쓰지 않으려 하자 민준이가 죽어가요. 소연은 옥분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으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옥분아 씨. 솥이 그 아이의 생명을 쥐고 있다면 우리가 그 솥의 목줄을 끊어내야 합니다. 저 혼자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옥분아 씨 곁에서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해결책을 찾고 민준이를 이 저주에서 구해야 합니다. 소연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강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위로와 굳건한 약속은 절망의 끝에선 옥분에게 신라 같은 희망을 불어넣었습니다. 같은 시각 장포수의 거처에는 낡은 종이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낡은 기록들을 펼쳐놓고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기름 등잔불 아래 그는 조상들의 옛 문헌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샅샅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솥의 잔혹한 진실을 알게 된 이후 그의 책임감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솥의 저주가 단순한 생명력 흡수에 그치지 않음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생명이 솥에 묶여 있다는 옥분의 절규는 그의 예감을 더욱 확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산신령과의 계약, 봉인, 희생. 그는 기록에 쓰인 희미한 글자들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낡은 기록은 솥의 기원에 대한 단서와 함께 솥의 저주를 막기 위한 조상들의 노력을 암시하는 구절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들은 암호처럼 난해하고 불분명했습니다. 장보수는 눈을 가늘게 뜨고 한 문장 한 문장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솥이 요구하는 대가가 단순히 생명력을 넘어 아예 생명을 통제하려는 것임을 알게 된 이상 그는 솥의 본질과 저주를 풀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민준과 옥분 그리고 마을의 운명이 이 낡은 기록 속에 감춰진 한 줄기 희망에 달려 있음을 그는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이틀 밤낮의 고뇌가 깊은 산골 마을을 검푸른 그림자처럼 덮쳤습니다. 장포수에 거처한 기름 등잔불은 간신히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고 낡은 기록들 사이로 그의 지친 숨소리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그는 핏발선 눈으로 고문서를 훑어내리다 마침내 멈추었습니다. 마지막 희망, 아니 절망적인 진실이 봉인된 문장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숭고한 대가,
살령의 계약은 피로 시작되어 피로 끝나는 법. 장포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솥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생명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솥을 발현시킨 자의 온전한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지난 밤마다 마을에서 작은 물건들이 사라졌던 이유 또한 이제야 명확해졌습니다. 솥은 끊임없이 생명력을 갈취하며 그 대가로 물질을 탐하고 있었고, 이는 곧 숭고한 계약의 전조였습니다. 솥의 저주를 풀 유일한 방법은 처음 솥을 사용한 이가 자신의 생명을 솥에게 완전히 바쳐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만 솥에 묶인 모든 생명, 즉 민준의 생명 또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록에 쓰인 숭고한 대가였습니다. 솥에 흡수된 모든 생명의 근원을 끊어내고 저주받은 연결고리를 영원히 끊는 길. 장포수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옥분의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도 그의 심장은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민준의 희미한 숨소리만이 고통스럽게 오두막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아이 곁에 웅크려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수척하고 눈빛은 이미 깊은 절망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장포수는 무릎을 꿇고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옥분아 씨, 솥의 진실을 알아냈습니다. 저주를 풀 유일한 방법은 숭고한 대가입니다. 그는 애써 침착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쉬고 떨렸습니다. 솥은 솥을 발현시킨 자의 생명을 온전히 바쳐야 합니다. 아씨의 생명을 바쳐야만 민준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옥분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의 생명을 바치라니요. 장포수는 낡은 기록을 펼쳐 그녀 앞에 내밀었습니다. 살령과의 계약은 모든 것을 바쳐야 끝나는 것입니다. 지난밤마다 사라지던 마을의 물건들도 솥이 생명력을 흡수하며 대가로 요구했던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솥은 이제 온전한 생명을 원합니다. 그래야만 솥에 묶인 민준이와 마을의 생명줄이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비수가 되어 옥분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습니다. 옥분은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힘없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탐욕으로 시작된 이 기적이 결국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선택은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아들을 살리고 마을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것. 그녀의 눈빛에 비장한 결의가 서렸습니다. 아들을 향한 지극한 사랑과 마을을 향한 숭고한 헌신이 그녀의 가녀린 몸을 단단하게 감쌌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옥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어떤 돌보다도 단단했습니다. 그때 오두막 한편에 서 있던 소연이 흐느꼈습니다. 그녀는 옥분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연의 눈물은 옥분의 차가운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옥분아 씨, 어떻게... 슬픔에 잠긴 소연이었지만 옥분의 단단한 눈빛에서 그녀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소연은 애써 눈물을 닦아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씨. 부디 민준이는 제게 맡겨주십시오. 아씨의 숭고한 결심이 헛되지 않도록 제가 이 아이를 제 목숨처럼 지키겠습니다. 옥부는 소연의 손을 힘주어 잡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이마에 마지막 입맞춤을 남기고 솥을 향해 조용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 솥의 바닥에는 여전히 작은 복락새 조각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옥부는 솥 옆에 차분히 앉아 자신의 마지막 희생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비장함과 숭고함이 그녀의 주변을 감쌌습니다. 희생의 날 아침, 달매이 꼴에는 매서운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여명 속 옥분의 오두막은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오직 싸늘한 공기만이 그녀의 굳은 결의를 휘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옥부는 차가운 바닥에 앉아 조심스럽게 민준의 이마를 쓸어주었습니다. 아이는 밤새 열이 더 오르는 듯 몹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옥분의 심장은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고요했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작은 죽그릇을 꺼냈습니다. 전날 밤 남겨두었던 쌀알 몇 개로 쑤어 만든 것이었습니다. 따뜻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차가운 죽이었지만 옥부는 마치 세상의 모든 정성을 담듯 민준의 입가에 숟가락을 가져갔습니다. 아들아, 오미가 내게 줄 수 있는 밥이구나. 부디 잘 먹고 힘을 내렴. 옥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는 민준의 입에 죽을 조금씩 흘려 넣어 주었습니다. 민준은 가느다란 숨을 몰아쉬며 죽을 받아 먹었습니다. 창백한 아이의 얼굴에 미약한 온기가 감도는 것을 본 옥부는 애써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것이 아들에게 먹이는 마지막 평범한 밥상이라는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저미었습니다. 해가 동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기 시작할 무렵 소연이 조용히 오두막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깨끗한 물동이와 마른 천이 들려 있었습니다. 소연은 옥분의 눈빛에서 이미 모든 것을 읽은 듯 말없이 그녀의 곁에 앉았습니다. 두 여인의 눈빛이 마주치자 모든 슬픔과 이해가 그 짧은 순간에 교차했습니다. 아씨, 이제 시작하시겠습니까? 소연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젖어 있었습니다. 옥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소연과 함께 솥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무쇠솥을 깨끗이 닦기 시작했습니다. 옥분의 손길은 경건했습니다. 마치 신성한 의식을 준비하는 사제처럼 그녀는 솥의 모든 표면을 정성껏 어루만졌습니다. 그 솥은 이제 더 이상 단순히 밥을 짓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을의 운명을 짊어지고 한 생명의 모든 것을 요구하는 신탁의 제단이었습니다. 솥에 물을 붓고 불을 지피는 동안 옥분의 몸에 기이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팔과 손등에 처음 나타났던 흑빛 혈관 무늬가 더욱 선명하게 돋아났습니다. 검붉은 색으로 변한 혈관들은 그녀의 목을 타고 얼굴로 이윽고 온 몸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뻗어나온 뿌리들이 그녀의 몸을 얽어매는 듯한 끔찍한 모습이었습니다. 옥부는 고통에 찬 신음을 내뱉었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생명이 솥에게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소연은 옥분의 변화를 경악스러운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옥분의 얼굴은 급격히 수척해졌고 생기가 잃어버린 시든 꽃잎처럼 변해갔습니다. 소연은 옥분의 손을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아씨,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발 멈추십시오. 그러나 옥부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소연아. 이것이 나의 마지막 길이다. 그 순간 솥 안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이 닿자마자 솥뚜껑 아래로 자욱한 증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연기가 오두막을 가득 채우자 그 안에 묘한 풀내음과 함께 신비로운 향기가 섞여 퍼져나갔습니다. 솥 안은 점점 더 환한 빛을 발했고 그 빛은 옥분의 검붉은 혈관 무늬와 기이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이윽고 솥뚜껑이 스스로 열리자 안에는 눈부시도록 하얀 밥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보통의 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찰지고 윤기가 흘렀습니다. 솥에서 뿜어져 나오는 김은 생명의 기운을 머금은 듯 강렬한 온기를 발산했습니다. 밥은 솥의 입구를 넘쳐 흘러 주변으로 퍼져나갈 듯 경이롭게 풍성했습니다. 솥이 옥분의 생명을 완전히 흡수하며 만들어낸 그야말로 기적의 밥이었습니다. 그때 옥분은 마지막 힘을 다해 민준을 돌아보았습니다. 아이의 병색은 이미 많이 호전되어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이의 입가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옥분은 아들의 회복을 확인하자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몸은 마지막 빛을 잃어가며 혈관 무늬는 더욱 짙어져 마치 흙으로 빚은 인형처럼 굳어갔습니다. 복낙새 조각상은 솥 바닥에서 고요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솥에서 피어나는 신비로운 밤 냄새는 곧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마을 사람들은 옥분의 오두막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솥에서 넘쳐 흐르는 경이로운 밥과 그 옆에 쓰러져 있는 옥분의 모습을 동시에 마주했습니다. 검붉은 무늬로 뒤덮인 옥분의 싸늘한 몸과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 찬 따뜻한 밥. 기적과 비극이 한 공간에서 공존하는 압도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차가워진 옥분의 몸과 솥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밥을 번갈아 보며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희생의 숭고함과 잔혹한 대가 앞에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이 뒤섞여 경랑처럼 일렁였습니다. 박노인은 옥분의 모습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끝내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옥분의 싸늘한 손을 붙잡고 흐느꼈습니다. 옥분아 씨, 옥분아 씨, 이 노인이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습니다. 과거 자신이 솥의 기적을 탐하며 옥분을 저주했던 날들을 떠올리자 굳고 보수적이었던 그의 신념은 산산이 부서졌고 가슴은 억누를 수 없는 고통으로 시렸습니다. 그는 옥분의 희생이 자신들의 이기심과 어리석음을 깨우치기 위한 준엄한 가르침이었음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슬픔과 경외감 그리고 깊은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옥분의 희생이 가져온 기적 앞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과 이기심을 돌아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옥분에게 고개를 숙여 애도를 표했고 누군가는 솥에서 뿜어져 나오는 밥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포수는 비통함 속에서도 옥분의 희생이 가져온 결과에 주목했습니다. 낡은 기록에서 읽었던 솥의 저주가
옥분의 숭고한 대가로 인해 마침내 풀렸음을 직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옥분에 대한 깊은 존경과 함께 자신 또한 저주를 막지 못한 죄책감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소연은 옥분의 곁에 무릎 꿇고 앉아 흐느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친구의 마지막을 지켜본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옥분의 손에 들려있던 작은 나무 조각상 복락새를 조심스럽게 꺼내들었습니다. 복락새는 옥분의 온기를 머금은 듯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솥은 이제 평범한 무쇠 솥으로 돌아간 듯 더 이상 신비로운 기운을 발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의 밥은 옥분의 마지막 온기를 품은 듯 여전히 따뜻한 온기로 마을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민준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병색이 없었습니다. 창백했던 뺨에는 붉은기가 돌았고 눈빛은 전과 다름없이 맑고 생기 넘쳤습니다. 아이는 몸을 일으켜 앉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옥분의 싸늘한 몸을 발견하고는 작은 손으로 그녀를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그러나 옥분은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민준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그때 소연이 민준을 품에 안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민준아, 어머니는 이제 편히 잠드셨단다. 너와 우리 마을을 위해 아주 좋은 곳으로 가신 게야. 민주는 아직 모든 것을 이해하기엔 너무 어렸지만 모두의 슬픔 속에서 어머니의 부재를 직감했습니다. 옥분의 희생으로 얻은 밥은 마을 사람들의 배를 채웠습니다. 허기졌던 몸과 마음은 따뜻한 밥 한 그릇으로 위로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밥에는 옥분의 희생이 담겨 있었기에 그 누구도 허투루 먹지 못했습니다. 한 알 한 알 정성껏 씹으며 옥분에 애도했습니다. 옥분의 장례는 마을 전체의 애도 속에 치러졌습니다. 달매골 마을 공동묘지 언덕에는 아담한 옥분의 무덤이 마련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옥분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며 그녀의 숭고한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들은 옥분의 무덤 앞에 솥에서 나온 밥 한 덩이를 올리며 그녀가 편안히 영면하기를 빌었습니다. 옥분의 오두막에 홀로 남겨진 무쇠솥은 이제 더 이상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저주가 풀린 솥은 평범한 쇠솥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솥을 옥분의 희생을 기리는 의미에서 오두막 안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이제 솥은 더 이상 탐욕의 상징이 아닌 희생과 사랑의 증표가 되었습니다. 소연은 옥분의 손에서 건네받은 복락새 조각상을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복락새가 옥분의 희생으로 인해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주는 상징이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복락새를 마을 공동의 재산으로 삼아 동사에 모셨습니다. 복락새는 더 이상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에게 옥분의 정신과 희생을 늘 일깨워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몇 주가 흐른 후 혹독했던 겨울은 거짓말처럼 물러나고
따스한 봄이 달매골에 찾아왔습니다. 얼었던 땅은 녹고 메말랐던 계곡에는 다시 물이 졸졸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봄비는 말라버린 논밭을 적셨고 연약한 새싹들이 푸른 빛을 띠며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민주는 어느새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여 또래 아이들과 함께 들판을 뛰어다니곤 했습니다. 그는 가끔 옥분의 무덤에 찾아가 작은 들꽃을 바치며 어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병들었던 그림자가 아닌 밝고 맑은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달매골 주민들은 옥분의 희생을 잊지 않고 그녀가 지켜낸 마을을 재건하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박노인은 마을의 어른으로서 설선수범하여 젊은이들을 독려했습니다. 그는 이제 소태 기적에 의존하는 대신 스스로의 땀과 노력으로 땅을 일구고 씨앗을 뿌리는 것에 온 마음을 다했습니다. 장포수는 낡은 기록에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마을의 물길을 정비하고 농사기술을 가르쳤습니다. 소연은 어린 민준을 보살피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밭을 갈며 새로운 삶의 터전을 닦았습니다. 이듬해 가을, 달매골의 논밭에는 황금빛 벼가 풍성하게 익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확의 기쁨 속에서도 옥분의 희생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옥분의 무덤을 향해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달매골은 더 이상 기근과 저주에 시달리는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옥분의 숭고한 희생으로 얻은 평화와 희망이 넘실거리는 진정한 새로운 시작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지 않고 서로의 땀과 희생의 가치를 알며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달매골의 사람들은 옥분이 남긴 사랑과 희생의 씨앗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굳건한 삶을 이어갔습니다.